자, 오늘은 55페이지 원자의 구성 입자. 자, 이제 2단원이 들어가는 거죠. 대단원. 2단원 원자의 세계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1단원은 저번 시간으로 끝났고, 그 중에 중단원, 1단원 원자의 구조, 그리고 첫 번째 소단원인 원자의 구성 입자.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볼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원자 모형, 과연 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학은 여러분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그 탐구한 내용들을 후세에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말이나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은 너무너무 작아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림이든 수학적으로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옛날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원자를 어떤 일종의 모형으로 표현할 건데, 그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단 말이야. 계속 변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과학적이고 정설이라고 믿어지지만은 이게 언젠간 변할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지구 주변의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 그게 바로 천동설이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죠.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지구도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 중에 하나인 거지. 인간이 살고 있다고 모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고에서 이제 벗어났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 천동설이 정설이라고 믿었던 거야. 하지만 과학적 사실이 여러 가지가 밝혀지면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지금은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0%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과서를 보지만은,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나중에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옛날에 볼턴 아저씨가 살던 때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원자는 그냥 동그란 구다. 이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니라는 걸 알죠. 원자핵과 전자가 발견되고, 이 원자핵 안에도 양성자, 중성자가 있음이 발견되고, 또 양성자, 중성자도 쿼크라는 걸로 쪼개지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원자 모형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원자 모형이 바뀌어온 변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이 원자의 구성 입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발견이 되었는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이거를 싹 깨끗한 공책이나 책 빈 공간에 적어두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이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은 저는 총 6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아주 옛날에 모형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전에 아톰, 그러니까 원자라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개념 자체를 착안한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라는 아저씨야. 여기서부터 쭉 여기 적은 거는 슈레딩거라고 읽어요. 슈레딩거의 고향이 많이 들어갔지. 그 슈레딩거 아저씨인데, 이 슈레딩거 아저씨의 수학적인 계산으로부터 나온 현대 원자 모형, 지금 오비탈, 구름 원자 모형 막 이렇게 하는데, 전자구름 원자 모형 이렇게 하죠. 그 오비탈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래서 옛날 고대부터 현대 원자 모형까지 총 6단계로 나눠봤는데, 이게 막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 과정들 다 외워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다 살펴볼 수 있고, 한 번에 딱 목록화해서 개념 정리하기 참 좋은 것 같아. 이 방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길 바래요.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아주 옛날 옛적에 BC 기원전 때 데모크리토스라는 아저씨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 그러니까 그거를 아톰이라고 했고, 요거를 이 개념 자체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입자, 그거를 아톰이라고 하고, 이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쪼개면 어떤 구성, 그 기본 입자가 있을 것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이런 아톰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보완을 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성질을 가질까,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계속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이 있었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쭉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기로는 1803년에 돌턴 아저씨가 이제 당시에 우리가 알려져 있던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전과 후, 화학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생성물과 반응물의 질량은 똑같다. 그 질량 보존 법칙이랑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 물은 다 H2O잖아, 그지? 수소 2개와 산소 1개 이렇게 일정한 성분비로 결합되어 있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자라는 개념은 딱딱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그려봤어. 이건 더 이상 쪼개지가 않아, 과학적으로. 그래서 돌턴 아저씨가 원자설을 이렇게 제창을 했죠. 그리고 1803년에 돌턴 아저씨가 이걸 주장했는데 1800년대 후반까지 과학자들은 요렇게 생긴 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이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게 바로 톰슨 아저씨의 음극선 실험이었습니다. 자, 음극선 실험은 뭐냐면 이게 뭐야? 유튜브를 가면 있어요. 어디? 화학생 채널에 가면 있다. 화학생 채널에 화학 실험 거기에 가면 음극선 실험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음극선 실험이 뭔지 그리고 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됐는지 엄청나게 이해할 수 있어. 오프라인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한테 지금 저기 TV로 틀어줬을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오길 바래요. 음극선 실험을 뭐 설명을 쭉 할 거지만 여튼 지금 대략적인 내용 설명하는 거야. 음극선 실험은 화학생 채널에 있다. 직접 내가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여튼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개념을 발견을 했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었는데 아니 사실은 이 안에 더 작은 존재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전자라는 애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고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원자는 정기적으로 근데 중성이란 말이지.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상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전하가 이 원자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전자가 만약에 3개 들어있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원자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쉽게 상상할 수 없겠지만 플러스를 띠는 건 양성자라고 우리 익히 배워서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개념을 잠시 벗어나서 이 플러스 전하가 아주 조그만 양성자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은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푸딩 이렇게 뜯어서 먹어보면 그 젤라틴 안에 과일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 푸딩. 그래서 이거를 마치 푸딩 안에 과일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낸 원자 모형이라 해서 탐슨의 원자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푸딩 원자 모형이라고도 해요. 푸딩 모형.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고 푸딩 모형이라고도 해요. 푸딩 모형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턴 아저씨가 주장했던 이 그냥 동그란 구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한 거 여기에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면서 톰슨 아저씨가 이렇게 플러스 전하는 원자 전체에 퍼져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꼭꼭꼭 푸딩처럼 박혀 있을 것이다. 이런 푸딩 모형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러더퍼드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알파 입자는 뭐냐면 이게 알파 입자예요. 이게 흰색으로 지금 칠하는 게 중성자고요. 플러스라고 하는 게 양성자예요. 요게 알파 입자예요. 헬륨 원자 핵이지.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 핵이야. 이 헬륨 원자 핵 자체가 알파 입자인데 이거를 산란시키는 실험을 했던 거야. 산란이 뭐냐면 파동의 성질이죠. 어떻게 보면 빛이나 이제 파동 같은 게 이렇게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여러 갈래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딱 완전히 이렇게 반사되거나 굴곡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산란인데 이 알파 입자를 쏘면서 산란을 시킨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줄게. 여튼 음우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탐슨 아저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플러스 전하가 원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군데 아주 좁은 영역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걸 보고 바로 양성자, 그걸 보고 러더퍼드 아저씨가 원자 핵이라 했고, 원자 핵 자체의 무게는 양성자, 우리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양성자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원자 핵 안에 양성자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탐구를 해보니까 체드윅이라는 아저씨가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했어요. 비슷하지, 이름이. 얘는 산란이고 얘는 충돌이고. 얘는 질소기체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시킨 거야. 근데 질소기체에 알파 입자를 뿡 박으니까 걔가 완전히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양성자랑 질량이 비슷한 애를 꼭 뱉었던 거지. 그걸 보니까 그러면 내가 발견했던 알파 입자를 산란시켜서 발견했던 원자 핵은 양전하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가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양성자라고 했네요. 이걸 중성자라고 바꿀까? 중성자네. 원자 핵이라고 합시다. 다시 써야겠는데 너네 이거만 붙여주는데 원자 핵을 발견했어요. 원자 핵. 여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하고 그 안에 중성자가 나온 거지. 이 체드윅 아저씨가 실험한 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 러더퍼드 아저씨가 만든 한 단계 발전시킨 원자 모형은 이게 플러스 양전하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들은 여기 꼭꼭꼭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자 핵 주변을 빙글빙글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을 것이다. 궤도 모형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또는 행성 모형이라고도 해요. 러더퍼드 아저씨가 주장했던 거는 전자가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궤도 모형, 혹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하고 이 전자들이 행성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행성 모형을 주장을 했어요. 이제 체드윅 아저씨가 중성자를 발견을 하면서 여기 원자 핵 안에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는 양성자인 걸 알았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도 없는 이런 중성을 가지면서 양성자랑 질량이 비슷한 애는 중성자. 이 두 가지로 원자핵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면 보어라고 읽어요. 보흐르가 아니라 보어라는 아저씨가 주장한 원자 모형인데, 이것도 잘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 전자들이 어떤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정리된 느낌이지. 그리고 이 궤도들이 겹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첫 단계,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처럼 우리가 배웠던 거 전자 껍질 그 개념을 이용한 원자 모형이에요. 통합과학에서 보어 아저씨 이름이 잠깐 등장하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 보어 아저씨 원자 모형도 어떻게 보면 궤도 모형이고 행성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러더퍼드 모형,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서 보어 원자 모형으로, 그러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보어 원자 모형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보어 원자 모형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고전역학,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역학은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대한 거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쳐보면 재밌는 영상들이나 글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수업을, 나중에 어차피 또 수업할 거야. 그걸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재밌을 거예요. 어차피 양자역학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유튜브 영상을 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 아니라 옛날에 뉴턴 아저씨가 이렇게 쭉 만들어왔던, 그리고 다른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만들어왔던 고전역학,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거리,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만한 거리를 몇 초 만에 갔다. 그러면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고전력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기, 우리 전기도 배웠죠. 선전과 배전, 막 통합과학 배웠잖아요. 그런 게 다 고전력학인데 이제 그 중에 전자기학과 상충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의 주변을 돈다고 했죠. 그럼 이게 뺑글뺑글 도는데 과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원동력. 얘가 무한 동력으로 계속 도는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디에서 원동력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면 얘가 돌면 돌수록 계속 에너지를 잃을 거란 말이지. 에너지를 잃는단 말은 이 마이너스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궤도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게 점점 원자핵과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전자라고 생각해봐. 전자가 이 원자핵 주변을 돌아요. 이렇게 계속 도는 원동력이 그 주변에서 공급이 되지 않아. 힘이. 그러니까 얘는 계속 힘을 잃는 거야. 그치? 마땅한 게 있나? 이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음에 힘을 줘서 이렇게 했어. 하다가 지금 멈추지. 맞죠? 이렇게 흔들었다가 더 이상 계속 흔드는 에너지를 공급 안 해주니까 하다가 멈추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원자핵 주변을 얘가 돌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면 계속 이렇게 돌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에너지를 점점 잃으면서 이렇게 원자핵과 가까워질 것이다. 원자핵과 가까워지게 된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멸이라는 과정이 일어나. 여튼 전자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야. 원자핵과 함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여튼 전자랑 원자핵 둘 다 그것도 전자와 원자핵 둘 다 그 자신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버려서.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 지구상에 그리고 우주상에 원자들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고전력학과 상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연속적인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궤도에 대해서 러더퍼드는 그렇게 딱히 어떤 제한사항을 두거나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소의 그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그게 아주 불연속적이더라. 연속적인 무지개 그게 아니라 빛이 색깔이 이거 이렇게 딱딱 떨어져 나오더라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 아저씨가 이렇게 궤도를 명확하게 나눴던 거죠. 전자는 이 궤도를 따라 돌기만 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게 지금 현상들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설명할 때 그렇게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가정으로 해결을 해버리고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이제 궤도가 딱딱 구분되어 있다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여튼 보호 아저씨가 제안한 모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슈레딩거가 이제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수학으로 풀어낸 현대 원자 모형인데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한테 오비탈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오비탈인데 이제 보호 원자 모형에서 슈레딩거 원자 모형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을 했는데 다전자 원자,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들 헬륨도 전자가 2개잖아. 리튬도 전자가 3개고 이런 것들은 전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 다전자 원자야. 다 다전자 원자. 알겠지?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들은 다전자 원자예요.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복잡하게 나왔던 거지. 보어가 제안했던 이렇게 궤도가 벌어진 걸로만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던 거야.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원자 모형이 필요함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물질파 이론과 불확정성의 원리. 자, 이 밑에 내용과 금방 위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 이거 모두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직접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한꺼번에 도입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제 페이지 수를 적어놓고 여러분이 한번 다음 수업을 듣기 전이나 다음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찾아봐야 하는 페이지를 적어놓고 간단하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응급성 실험 전자 발견한 거, 응급성 실험은 학생 유튜브 꼭 보세요. 그 채널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꼭 봐야 돼요. 어차피 틀어줄 거예요. 이거는 56페이지에 있어요.
56페이지도 꼭 적어 놓으세요. 56페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발견한 이 알파이토 산란 실험. 나도 금방 이렇게 하면서 전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설명해야지 하고 적었는데 사실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알파이토 산란 실험으로 양성자를 발견한 게 아니라 원자 핵을 발견한 거예요. 알겠죠? 원자 핵을 발견한 알파이토 산란 실험은 58페이지. 그리고 여기 알파이토 충돌 실험 체계가 위치한 거는 5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요 내용 보어 원자 모형이 보어 아저씨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는 내용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라고 해야겠네. 65페이지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꺼둡시다. 65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이게 필요하게 된 계기와 이제 제안하게 된 거는 97페이지까지 나와 있긴 하네.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 이제 슈레딩거 아저씨의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한 아저씨가 슈레딩거니까 적어놨고 이 현대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을 적을게요. 현대 원자 모형을 이렇게 제안하게 된 계기와 그거에 대한 설명들 그건 68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요것도 다 68페이지인 거야. 저 위에 적을까 그러면? 저 위에 적을게요. 보면 68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저 지금 왜 이렇게 빌드업을 쭉 한지 알겠지? 책이 5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도 아니야. 더 뒤야. 72페이지까지. 5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관통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 원자 모형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쭉 적어두고 대략적인 내용을 적어둔 다음에 나랑 수업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리뷰를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약간 시간대별로 약간 연대기를 보는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해야 약간 효과적인 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빌드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전 단원처럼 뭐 지금 몰 설명했다가 몰 농도, 뭐 퍼센트 농도 이렇게 딱딱딱 끊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번이 소단원 1단원은 원자 모형 변청 과정 이거를 중심으로 격가지를 이렇게 쳐나가면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마지막 우리 현대에 쓰고 있는 원자 모형은 어떤 특징과 그런 것 성질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꼭 잘 보이는 데 써놓고 수업을 이번 소단원 끝날 때까지 요거를 계속 옆에 펼쳐두고 같이 공부를 하길 바래요. 오늘 수업은 조금 빨리 끝나지. 일단 요거를 적어두고 미리 예습해오는 것도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꼭 적어두세요.